내지 의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의료, 의학이 현재 어떻게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현재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절대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아는 거고 나가서 미래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건강 아닐까요? 신앙적으로야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만 비신앙적으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해야 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여러 가지 불행,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 보편적인 불행, 고통이야말로 질병 아니겠습니까? 질병, 작은 종기만 나도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러고 보니까 의학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스, 페니실린의 발견과 발명, 활용이라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영국의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28년에 페니실린을 우연히 발견했죠. 세균을 뚜껑을 열어놓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세균이 다 죽어 있더라. 그 이유는 푸른 곰팡이가 날라와서 그 세균을 죽인 것이더라.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페니실린을 드디어 발견한 건데요. 그런데 그 페니실린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항생제 역할을 한 거는 2차 대전 뒤랍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페니실린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2차 대전 뒤에 일반적으로 항생제, 페니실린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이 푸른 곰팡이 이런 페니실린을 통해서 항생제,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부상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데 페니실린이 상당히 역할을 했지만은 너무 고가 약이고 적어서 희소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대증요법이랄까요? 일반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왜 종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페니실린 얘기를 하느냐?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이를테면 조선시대 임금, 세조, 임금들도 이 종기를 못 고치고, 종기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 안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몸 안에 들어와 병을 일으킨 이 세균을 잡는 이걸 모르니까 그게 종양 큰 병이 돼가지고 죽었다.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치료 의학의 발전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페니실린이 또 이제 너무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니까 뭐 내성이 생기고 페니실린 잘 듣지 않는 뭐 세균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항생제 페니실린 만한 약이 없고 페니실린이 듣지 않는 세균들은 그렇게 세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의학사 오늘 특히 중점적으로 서양 의학사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인데 서양 의학사에 5가지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현미경 17세기에 이제 망원경이 막 발명되면서 망원경으로 막 천체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듯이 현미경에 의해서 현미경이 17세기에 또 발명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 나아가서는 세균학 세균의 발견 그리고 뭐 현미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활용하게 됐고 발명하게 됐다. 현미경 지금도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 수술할 때 의사들이 이렇게 안경 비춰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봐가면서 이제 수술도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전자현미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더 어마어마한 세계를 100만 배 물질의 100만 배를 볼 수 있게 됐다든가요. 특히 하여튼 이 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세라믹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큰 역할, 신소재에 의해서 의료기기도 막 굉장히 정교하게 되고 다 이제 현미경, 세라믹 현미경, 현미경의 세라믹이 신소재가 발명되고 활용되고 있다. 현미경은 하여튼 뭐 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계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계죠. 뭐 생물학이니 뭐 병리학 이런 쪽은 절대로 현미경의 역할이 크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명은 이 백신이 18세기 말 19세기 초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스몰팍스 천연두 백신 우두를 만들어 가지고 스몰팍스 천연두 이제 퇴치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대표적인 백신인 이 우두를 생각해 본다면 이 우두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 천연두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걸리면은 뭐 70~80% 죽고 낫더라도 얼굴이 얽고 곰보가 되고 그런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많은 죽음을 가져다 준 전염병이 천연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벌 떠는데 우유를 짜는 아가씨들 여자들은 천연두에 잘 안 걸리더라. 그거를 제너가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소에 걸린 천연두를 이 여자들 우유 짜는 여자들이 살짝 경험한 뒤에는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소의 천연두 걸린 소의 고름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처치해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으니까 살짝 소 천연두를 앓고 나서 그 다음엔 천연두 안 걸리더라. 이게 우두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백신이란 그게 라틴어로 소란 뜻이랍니다. 소로부터 백신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병, 특히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어마어마한 진보를 발전을 이룬 게 이게 의두이고 이게 19세기 초였는데 이게 제너라는 사람이 위대한 게 당시에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이거를 특허를 해서 전 세계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자. 그런데 제너가 반대했다는 거야. 이거 돈벌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부 오픈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감동한 전 세계의 부자들이 제너한테 막 후원금을 보내서 또 제너가 또 의사로서 치료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자로 살다가 갔다는 거죠. 제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 시대 때 겨우 20세기 초에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 이 의두 정두법이 보편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200년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 차이가 나는 100년 차이가 나고 이 동양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 우두를 맞게 됐다. 우리 어릴 때 다 우두 맞지 않았습니까? 다 왼쪽에 어깨에 보면 상처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두 맞은 자리인데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와가지고는 더 이상 숙주가 없으니까 천연두가 완전 박멸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날 아이들 우두 안 맞는답니다. 참 위대한 인류의 역사 적인 사건 발견이 우두 백신의 발견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비약적으로 의학이 발전한 게 19세기 후반인데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소독약의 발견. 첫째는 현미경, 둘째는 백신, 셋째는 소독약. 1875년인가야 소독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손을 씻는 정도? 그것도 19세기 초부터 손을 씻었다든가 의사들이. 그전에는 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왔는데 병원에 와서 더 빨리 더 많이 죽었다. 이를테면 집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집에 있으면 한 30%밖에 안 죽는데 병원에 오면 90% 죽었다. 그게 다 병원에 감염이 심해가지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의사가
이 우연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뭐예요? 이 문명의 발전은 굉장히 우연에 기반한 경우가 아까 먼저 얘기한 페니실 항생제 발명도 그랬고 제너의 의두법도 그랬고 이 병원에서 보니까 남자 의사들이 이 조산원 역할을 하면 그 아이하고 산모가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이유가 뭐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석탄산 섞인 물을 병원 바닥에 쏟았는데 보니까 병원 바닥이 막 거품이 일어나고 깨끗해졌더라. 소독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의사가 1875년에 드디어 석탄산 페놀 그걸 잘 희석해 가지고 손을 씻고 수술을 시작한 뒤부터 뭐예요? 전에 8, 90% 수술하면 8, 90% 죽던 그 환자들이 한 10%밖에 죽지 않았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병원에 와서 반드시 치료가 되고 더 좋아진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 19세기 후반부터지. 그 전까지는 병원에 와서 더 많이 죽고 더 나빠질 경우가 상당히 확률이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 의사 병원은 만능이 아니다. 절대 만능이 아니죠. 맹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의료 병원을 상대를 해야지 그냥 맹신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의사들이야 지금 병원 의사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특히 양의들은 한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한의가 그게 무슨 의학이 학문이 순전히 눈감땡감 아니야. 그제 정은경 보복부 장관이 한의사들 조산 산과 이런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한의사들 그 부분을 의료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대통령이 물었을 때 정은경 장관이 그건 전혀 과학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기 안 된다 그랬다가 한의사 옆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여튼 어디까지겠지? 소독약.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 부상이 당해서 손발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없이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우 알코올 술 독주를 마시고 이제 수술을 하고 얼마나 수술하는 사람 수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취제가 발명되면서 개선돼 가지고 수술의 성공률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예요? 첫째는 현미경에 의해서 백신이 발명되고 소독약, 마취제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이 세균이 발견이 된 게 이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살균 이런 건 파스테르가 의사였는데 이게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파스테르도 이제 대표적인 세균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코흐, 로버트 코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코흐가 세균의 아버지다. 세균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는데 1905년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세균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균의 감염을 막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서 세균을 배양을 한다 할까요? 그래서 백신 여러 가지 모든 뭐 콜레라 백신 뭐 여러 가지 그 결핵 백신 뭐 이런 게 뭐 미들즈 홍역 백신 뭐 이런 게 백신이 비약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들어와서 그 발전하면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그 코로나가 퇴치된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백신 맞고 아주 뭐 거의 심한 고생도 하고 그 아주 뭐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병원이나 국가 상대로 뭐 손해소송을 하면은 아이고 그 증거가 없다 하고 그냥 다 기각당하고 마는데, 그것도 내가 좀 너무 많은 케이스, 너무 많은 주장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는 뭔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 백신, 그 페니실린, 항생제, 현미경. 근데 뭔가 환자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기가 이제 20세기 후반, 1970년 이때부터 그 전에 이제 엑스레이가 20세기 초에 뭐 렌트겐에 의해서 퀴리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엑스레이 촬영술, 그 다음에 이제 그 획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입체적으로 시작한 게 CT였거든요. 1975년에 CT가 촬영되기 시작했다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RI 자기 공명 촬영, 그 다음에 이 초음파 촬영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 특히 내부기관 폐가 어떻게 됐고 골절이 생겼을 때 뼈가 어떻게 골절됐고 이런 걸 전부 CT, MRI, 특히 임신한 아이의 상태를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의 발전,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의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과연 의학의 발전이 상당히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20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어마어마한 의료기기가 생기면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막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는 처치를 하고 그렇게 된 건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막 그게 더 어마어마하게 과학화됐다는 건데, 여하튼 서양의학의 공로는 에비던스 서제스트 뭔가 증거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어떤 진단에 어떤 처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것을 임상을 통해서 통계로 입증이 됐어요. 에비던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환자들에게 그 시행하는 이게 이제 서양의학의 기본 그 프로세스인데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그 한의 동양의학을 우습게 하는 게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동양의학과가 있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일본도 양의학으로 그냥 의학의 속에 이제 전통의학이 그 조금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그 양의, 서양의학을 기초로 해서 의학을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학과에서 이런 그 병리학, 뭐 생리학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서 의학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한 또 전기가 된 게 이 전공의, 레지던트, 또 전문의, 스페셜 닥터 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체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눈, 코, 입기, 사지백체, 두뇌, 내장, 뭐 심장, 폐, 뭐 의, 간, 뭐 이런 다 그 질병의 원인 또 치료 방법이 다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사들이 그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문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과 전문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형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치과가 일부 좀 더 먼저 떨어져 나갔다 할까요? 이런 거. 근데 치과는 비교적 공부하기 쉽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무슨 의사냐, 뭐, 닥터가 아니다, 뭐, 덴티스트 기술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전문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하여튼 뭐, 너무 돈벌이 좀 쉬운, 뭐예요? 이 성형외과, 뭐, 안과, 이런 쪽으로, 꼭 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밤에, 야간에 뭐, 안 불려올 수 있고, 낮에만 진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기과에 집중이 되면서, 다른 흉부내과, 뭐, 이런 중요한 산부인과, 이런 부분이 소아과, 이런 전문의 지원을 안 해가지고, 그쪽이 퇴보하고 있다. 큰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컨대, 의학이 비약적으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 사실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본다면, 얼마나,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까지 긴 세월이 있었다. 이런 긴 세월 끝에 20세기 후반, 21세기 전반 4분기에 1, 4분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렇지만 의사가 만능이냐? 이건 굉장히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료 못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죠? 파킨슨병, 뭐 정신병, 뭐 ADHD 아이들, 뭐 암, 물론 뭐 전보다는 뭐 많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발전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비만약 개발해가지고 뭐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 뭐 미국의 일라일리
이런 회사들이 뭐 떼돈을 벌고 있는데, 원래는 비만약이 당뇨병 약으로부터 당뇨병의 역사와 치료, 현재를 보더라도 굉장히 아까 뭐 천연두 얘기했습니다만, 당뇨병 자체를 발견한 것도 19세기, 그 다음에 당뇨병이 부자병인데 너무 잘 먹어서 당이 과다할 때 당뇨병이 드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당뇨병 인슐린에 의해서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예방하고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수많은 부자병이라 해가지고 임금들, 뭐 부자들이 당뇨병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당뇨병이 정복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뭐 굉장한 질환이죠. 사람이 죽는 세 가지 원인이, 첫째는 암, 둘째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셋째는 폐렴이라는 건데, 여하튼 암은 아직 정복을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도 정복 못한 질병이 너무나 많다. 근데 최근에 어떤 고려대 의사가 CT, MRI 촬영할 때 더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서 먹게 하는 조영제, 색깔 날 수 있도록 먹이는 약이 조영제라든가요. 내시경 할 때도 조영제를 먹인다 그러는데, 내시경 할 때, CT 할 때, MRI 할 때, 이런 조영제가 를 쓴 사람들 가운데 파킨슨 환자가 많더라. 파킨슨 병의 원인이다.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논문을 세계 메디컬 사이언스 거기에 발표했더라고요. 2025년 금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학이 갈 길이 아직도 멀고, 절대 자만에 빠지거나 방심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가요? 각자 어떻게 최선의 건강 상태, 건강이 뭐예요?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 유지되고,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다 진단, 과다 건강검진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해가지고 조금 이상이 나면 그거를 이상이 있으니까 또 저 진단해 봅시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그러면서 그게 더 악화되고, 그래서 건강검진이 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은 돈벌이가 돼서 좋다고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한 10년, 20년, 한 10년 전에 공증인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해서 하고, 그때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하면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CT 조영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엑스레이도 자꾸 찍는 게 이게 절대 사람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엑스레이가 찍을 때마다 이 방사선 피폭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적되면 결국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미량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CT는 이제, 순전히 X선을, 입체적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상당한 피폭이 이루어진다. 무해한 피폭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상당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게 그 피폭이 상당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제 MRI는 이제 자기 공명 촬영이니까 그 엑스센하고 상관없고, 근데 이제 MRI가 이제 뭐 통 속에 들어가서 찍으니까 답답한데, 여하튼 뭐 의료기기에 그 어마어마한 고가의 뭐 MRI 기기 이런 걸 다 들여놨으니까 그 병원마다 지금 막 MRI 찍으라고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MRI 찍는 걸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거 시간도 한두 시간 더 걸리는 것 같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답답하고 뭐 그 소리도 막 자기 공명 진동 막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하튼 뭐 그래서 우리 각자가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눈이 뭐 잘 보인다, 코, 입, 귀, 뭐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각자의 건강 유지법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또 옛날부터 그 병원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대증요법을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어요. 그 본인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인생과 건강을 이겨내는데 서양의학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동양의학은 어떠냐?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한 10년 전, 20년 전인가요? 가끔 왼쪽 팔이 짜릿짜릿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 와주는 동창 수지침을 놓는 아주 뭐 정말 성실한 그런 장로가 있었어요. 그 장로한테 얘기했더니 침파 한번 수지침 한번 맞아보자 그래. 좋다. 근데 수지침을 맞았는데 그 뒤로 그게 싹 없어지고 20년 동안 괜찮으니 이 동양의학을 무시할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의학의 역사와 현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상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 지금은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까지 서울의대에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질병마다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질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면역력이다. 안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균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방 치료가 된다. 면역력을 잘 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면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비타민 C, 비타민을 적당히 먹고 하여튼 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우리 애가 미국에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갔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이코노미석을 사서 오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베트남 장년 사람이 자꾸 기침을 캘컬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잠복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냄새가 일체 안 나고 밥맛이 싹 없어요. 야, 이 코로나 걸렸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비타민 B콤C를 먹고
다음에 이제 열이 올라가려면 아스피린을 먹고, 아연이 면역력에 굉장히, 남자들 뭐 면역에 아연, 마침 아연 그 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잤어요? 푹 자고 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 저기로 사는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 다음날 싹 냄새가 돌아왔더라고요. 아연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한 번 왔어요. 이제 교회 설교를 하는데, 뭐 어떤 주례를 했을 때 신랑이 선물한 아주 좋은 구두를 신고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 구두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서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집에 왔더니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도 B콤 먹고 아연 처방을 했더니 한 2, 3일 지나서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족저근막염. 여하튼 여러 가지 제 경우는 아연이 맞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늘 건강하게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상이 오더라도 세게 처방을 하면은 아연이 무슨 효과예요? 하여튼 저는 아연이 코로나하고 족저근막염을 처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김포공항에서 집까지, 내곡동까지 오는데 피곤하길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누워서 왔어요. 거의 눕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더니, 집에 왔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해요. 또 아연을 먹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B콤하고 아연, 그 다음에 열 좀 낮은 아스피린 처방,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일반 안 썼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찬송가를 외워 부르면은 눈에 눈물이 나오고 눈이 시원해진다. 그러면은 안과 걱정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모 칫솔로 꼭 양치를 2-3번 해준다. 그 뒤로 치과에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기운이 오면은 족욕을 세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노인들로서는 건강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 책임지고 오모점으로 살피고, 애가 울면은 다 이렇게 돌보고, 애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대소변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탁 해주면은 애가 금방 빵긋빵긋 웃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병이 오면 애기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근데 영적으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건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로결천, 돌이켜 어린 아기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린 아기들 보면은요, 배 안 고프고 몸 불편한 데 없고 잠 자려고 나면 무조건 방긋방긋 맞고 까르르 웃고,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엄마가 모든 걸 책임져 주니까. 근데 엄마가 없으면 또 걱정되니까 울고 그러는 건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뭐예요?
하여튼 뭐 먹을 정도 돈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러는가요? 건강하고 잠 잘 자고 그러면은 무조건 행복한 그런 어린아기 같이 행복해야 된다.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과 행복이 최고다. 욕심내지 말고 먹을 거가 입을 것인 족한 줄 알고 늘 어린아기들 잘 연구해가지고 어린아기 같은 행복을 유지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